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을 믿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또 반대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해선 옷을 벗어 흔들어 보이며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을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 키우는 이른바 잔반 사육 방식이 지목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육되는 돼지가 11만 마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가열해 먹이도록 한 위생 규정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장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 차량 사고로 차에 탔던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여러분, 목요일 8시 뉴스는 오늘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혐의를 비롯해서 모두 4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1심 결과 유수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먼저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입원 과정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성과를 과장했다는 의혹의 경우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얻게 될 상황에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유죄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써 억울하다고 말한 것과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토론회 중 나온 발언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사법부에 감사한다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 중 일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자, 그동안 검찰은 크게 3가지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고 또 검사를 사칭하고 사업 실적을 과장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었는데 재판부는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왜 이렇게 판단했을지 쟁점별로 정성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선고의 대부분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할애했습니다. 우선 2012년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발단이 되는 형의 정신질환 여부부터 이재명 지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지사가 형이 정신질환 관련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가족뿐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에게까지 폭력적 언행이 이뤄지면서 형을 진단받도록 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의 형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검찰 판단과 배치됩니다.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보건소장 등에게 형의 강제 입원을 검토하고 진단토록 지시한 부분도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일반적 업무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친형에 대해서 정신과 진단 절차를 개시할 상당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직권남용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모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선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측면이 있다고 봤지만 토론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지 못해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에 대해선 다소 과장된 표현 정도이고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선 관련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 지사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재판에서 다퉈왔던 방금 보신 여러 내용 말고도 여배우와 스캔들, 또 조폭 연루설 같은 이런저런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까지 서야 했는데, 그럼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오늘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정다은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6월 10일 바른미래당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도 선거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 스캔들을 부인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2달 뒤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으로 이 지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지사 고소에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조폭 연루설까지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은 무려 6가지에 달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로 불렸던 SNS 아이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의혹도 법적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지사의 자택과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저는 행정을 하는 데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남용한 일이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한 6가지 의혹 가운데 여배우 스캔들 등 3건은 불기소, 친형 강제 입원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과 해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 관련 혐의만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1월부터 106일 동안 55명의 증인이 출석해 진행된 20차례 공판 끝에 1심은 일단 이 지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지지자들과 함께 큰 길로 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보폭을 넓혀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반응은 윤나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든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자들과 함께 큰 길로 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먼 길 함께 해주신 우리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서로 함께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핵심 측근은 이른바 당내 잠룡들 위상이 살아난다면 당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도 큰 길 등의 표현을 정치 보폭을 넓히겠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진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의 공격이 계속되던 지난해 12월, 이 지사는 스스로 당원권 정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의 단합을 위해서 이를 수용하는 것이 옳겠다고 이제. 이 지사 측은 당원권 회복을 요청할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당내에선 이 지사가 당장 정치 행보에 나서기보단 도정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야권에선 이제 1심 판결일 뿐이란 까칠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이 정말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선 이 지사와 갈등을 빚었던 일부 친문 지지층 반응이 오히려 주요 변수란 지적도 나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해온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웃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지금 뭐가 흔들리냐? 옷이 흔들리는 건가? 이 옷을 흔드는 건 어디냐? 그러면서 검찰의 이제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옷을 보고 말하지 말고 결국 옷이 누가 흔드는 건지를 잘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 검찰 조직을 흔드는 곳이 어디냐며 그 화살을 정치권으로 돌린 겁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내용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말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며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비판받는 건 수사 착수와 종결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인데 현 조정안은 경찰에도 두 권한을 모두 줘 문제를 오히려 확대한다는 겁니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나 양복 상의를 손에 쥐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건 어딘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권력의 문제점을 언급했다는 분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외국 제도 등에 근거한 수사권 조정안 비판을 자제하라고 한 데 대해선 그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과 통제 방안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 확대와 마약 수사청 등 검찰 수사 권한을 나눌 별도의 수사청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이렇게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 내용은 물론 이 조직 논리를 앞세워서 이 정치 권력까지 겨냥해 반발에 나서자 여권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오랜 논의 끝에 내놓은 법안을 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는 건데 이에 오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여당 의원들이 비공개로 만나서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다듬고 또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무일 총장 회견에 대한 여당의 공개적 반응은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검찰도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어느 정도 절제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지난해 법무부와 행안부가 합의한 내용조차 부정하는 건 검찰의 잘못된 우월주의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랜 논의를 통해 만든 법안에 대해 개혁 대상인 검찰이 반박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속으로는 부글부글하면서도 검찰 반발에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건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법안으로 상정돼 입법의 영역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진전시켜가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문제 제기와 반발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 여당 사법개혁특위위원들은 오늘 저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공개로 만나 검찰과 경찰의 의견 개진을 어떻게 입법에 반영해 갈지 협의했습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절차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협상 전략 등이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심하게 구겨지고 한쪽 문은 아예 떨어져 나간 승합차. 이 안에는 축구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8살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아이들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말했지만 확인하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 도착한 119 대원들이 심하게 부서진 승합차에서 구조에 나섭니다. 사고 차량은 옆문이 떨어져 나간 채 뒷부분까지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던 스타렉스와 다른 방향에서 오던 카니발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살 어린이 2명이 숨졌고 행인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스타렉스는 인천의 한 축구클럽 차량으로 활동을 마치고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탄 차량은 교차로에서 카니발과 충돌한 뒤 전신줄을 들이받고 3-4m 떨어져 있는 화단에서 멈춰섰습니다. 누군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겁니다. 당시 스타렉스 차량은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황색 신호에서 주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스타렉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은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나자마자 제가 문을 꼈기 때문에 벨트 자체는 아예 하질 않았어요. 아무도. 경찰은 조만간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띠만 매줬어도 인명피해가 줄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큽니다.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차량 안전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리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사고 차량을 포함해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엔 보호자가 함께 타 아이들 안전을 책임집니다. 안전띠 매는 건 물론 타고 내리는 것까지 챙기도록 한 이른바 세리미법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차량엔 어른이라곤 운전자뿐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도 세리미법 적용 대상도 아니었던 겁니다.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의무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만 부과되는데 축구는 수영이나 태권도 같은 종목과 달리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별다른 시설이 없이 운영하고 있어 체육시설로 규제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이로 인해 축구클럽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통학 차량까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축구클럽 통학 차량 대부분이 이런 사각지대일 걸로 추정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도 안전을 확신하긴 힘듭니다. 소규모 학원이나 체육시설 상당수가 인건비 문제를 이유로 차량 동승자를 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전자 혼자 아이들을 태우고 내릴 때 보호자 역할까지 맡는 건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분이 타서 문 열어서 만약에 길 건넌다면 그러면 길을 또 건너서 두고 다시 또 운전하는 거예요. 태권도나 이런 데 다 위험을 한다.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안전규정 이행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 감독이 절실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엔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는 그룹의 전체 일을 총괄하는 최측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학수 전 부회장입니다. 경영권 승계 같은 굵직굵직한 일에는 이학수 부회장이 개입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대표하는 게 바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라는 조직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죠.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는 정현호 사장이 이학수 부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실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해체됐습니다. 그 대신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는 게 생겼고 그 조직의 수장이 정현호 사장입니다. 그런 정현호 사장의 사무실과 차량 그리고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에까지 다가선 건데 이 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무실 등을 대거 압수수색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입니다. 미래전략실 출신의 이재용 부회장과 하버드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인연까지 있어서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립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혐의로 앞서 구속한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현호 사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무실뿐만 아니라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했지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기각돼 차량과 휴대전화 그리고 사무실만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까지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분식회계 의혹과 승계작업 사이의 관련성을 삼성 스스로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정 사장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우리 정부와 농가도 그걸 막기 위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음식물 쓰레기를 이 돼지한테 먹여 키운 농장에서 이 돼지 열병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란 돼지들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이번에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식당과 마트에 11만 마리 넘게 유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걸 먹어도 괜찮은 건지 오늘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에서 이 내용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한 돼지 사육 농가.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드럼통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종이와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도 잔반과 뒤섞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육 농가는 다리 밑에 울타리만 쳐놓고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영세 사육 농가는 잔반 먹이의 주된 소비처입니다. 잔반을 먹여 사육한 돼지는 도축장을 거쳐 공판장 경매를 통해 팔려나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료를 먹여 키운 돼지들과 뒤섞인다는 것. 어떤 돼지가 잔반을 먹여 키운 건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료 돼지하고 좋지 못한 먹이를 급여한 돼지를 아무 정보 없이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잔반 돼지 사육 농가는 전국적으로 250여 곳, 돼지는 11만여 두로 파악됩니다. 절반 가까이는 회사 구내 식당이나 일반 식당으로 납품되고 소규모 정육점이나 대형마트로 풀리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저렴한 식당이나 무한 리필되는 그런 고깃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부터 되는 걸로. 잔반을 먹여 키운 돼지는 고기의 산패가 빠르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의 탄력이 부족해 흐물거리는 특성 때문에 생고기 유통은 어렵고 마트에서 주로 양념육으로 팔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더라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유돼야 합니다. 현행 돼지고기 이력제로는 출하 농가와 유통 단계만 확인이 가능하고 잔반으로 키운 돼지인지 소비자가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다 돼지 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올해 중국에서만 이 돼지 열병 때문에 100만 마리 넘는 돼지가 사라졌는데 이 돼지 열병이 돌았던 농가의 44%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로 돼지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장세만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잔반 사육 농가는 사료비가 들기는커녕 수거업체에서 폐기물 처리 대가로 톤당 7만 원가량을 받으니 안 쓸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위생 규정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사료관리 규정상 젖은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쓸 경우 80도씨에서 30분간 끓여야 하지만 영세한 농가들은 그대로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 사육 농가 96곳을 적발했고 올해도 사정은 비슷하다는 평입니다. 그걸 끓인다는 게 지들 아예 안 갖춘 데도 있고 갖추고 있는데 실제 보면 끓이는 흔적도 없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위험한 건 각종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 쓰레기가 한데 뒤섞인 뒤 어떤 오염 물질이 유입됐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가열 처리도 없이 일부 밀집 사육 농장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오염된 음식물 쓰레기 사료는 돼지 열병의 주된 원인입니다. 실제로 올해 돼지 열병 대란으로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가 폐사 처리된 중국의 경우
발병 농가의 44%가 잔반 사육 농장이었습니다. 미가열된 사료를 잔반을 급여했을 경우에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한 마리라도 발생이 되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광우병과 조류 독감 사태를 거치면서 소, 닭, 오리에 대한 잔반 사육이 금지됐지만 돼지와 식용개는 아직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전체 음식 쓰레기의 10% 이상을 돼지 농가가 처리해주고 있어 전면 금지에 소극적입니다. 양돈 농장에도 잔반을 금지시켜서 가축 질병의 확산 경로 자체를 차단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돼지 열병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만큼 음식물 쓰레기 대책을 수립하고 잔반 사육을 서둘러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이 술에 취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골프채까지 쓴 점을 들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의 경기도 김포 자택입니다. 유 전 의장은 어제 오후 5시쯤 이곳에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범행 직후 아내가 실신한 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고 호흡도 없어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에 이송을 했거든요. 숨진 아내 몸에선 멍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고 현장에선 피 묻은 골프채 한 자루와 깨진 소주병이 나왔습니다. 응급실에 가는데 여기가 멍이 들어있으니까 하는 새까매서 그냥 피투성이 너무 유 전 의장은 어제 정오부터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살인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골프채 이런 것들 같이 봐서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지난 2012년 김포시 의회 의장을 지낸 유 씨는 재작년부터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어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불이 나 30명 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50대 남성이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BC 한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주유소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20리터짜리 휘발유 8통을 구입합니다. 호텔 인터불고 방화용이자 55살 A씨입니다. A씨는 그 길로 호텔로 간 뒤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 6통을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과 1분 만에 벌어진 범행에 호텔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2일 교도소 동기로부터 산 마약을 투약했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환청과 환시에 이끌려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3차례 마약 투약 전과가 있었고 어젯밤 소변 검사 결과에서도 마약 투여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환청, 환시의 증상에 의해 범행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우리 수사팀이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동안 의사와 가족들의 입원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호텔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는 일부 증언도 잇따르는 만큼 국가소 합동 감식과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방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 하러 온 10대와 20대 여성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명입니다. UBC 배윤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살 A양은 지난 2월 음식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첫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30대 사장이 영업을 마친 시간 단둘이 술을 마시자며 폭탄주를 권하더니 강제로 A양의 옷을 벗긴 겁니다. A양은 사장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살기 싫다고 화장실 가서 문 잠그려는 거 제가 억지로 밀어갖고. 몇 시간 뒤 A양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사장 황모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미성년자 1명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3명을 성폭행했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석 달이 지난 최근에야 식당 사장 황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장이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앞서 발생한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입니다.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여성들은 모두 알바 첫날 피해를 겪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들은 신고 이후에도 사장이 몇 달째 식당을 계속 운영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경찰은 당시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두 남녀를 향해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다가간 남성이 여성을 향해 손을 뻗었고 이내 여성 일행과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싸움 끝에 남성은 자리를 피해 달아납니다. 어제 새벽 1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변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정모순경이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순경은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남자하고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서 만진 거거든.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던 정 씨가 갑자기 다가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주간 근무를 마친 뒤 군대 동기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며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CCTV를 확인을 하고 싶다. 본인은 그러고 있어요. 본인이 좀 혼란스러워하면서. 경찰은 어제 정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남자친구의 진술이 일치한다면서 확보한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 씨에 대한 처벌 여부와 함께 구체적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결핵 예방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런 흉터가 남는 흔히 불주사라고 하는 피내용 백신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있는데 도장을 찍듯 눌러서 흉터가 좀 덜 남는 경피용 백신으로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백신을 모두 공급해온 수입업체가 일부러 무료인 피내용 백신 수입을 중단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국고 손실까지 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2017년 9월 자녀 출산 당시를 아기에게 일명 불주사 맞히기 어려웠던 때로 기억합니다. 경피용 백신은 부작용이 생기면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져 피내용 접종 수요가 급증했던 겁니다. 피내용을 원하는 엄마들이 좀 더 많이 보였었거든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엄마들이 여기저기 보건소에 알아보는 걸 카페에서 봤었고 저는 다행히 이제 근처 보건소에 연락했더니 있어가지고 2017년 말 전국 보건소에 피내용 주사가 바닥나며 벌어진 결핵 백신 대란입니다. 조사를 벌여온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백신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한국 백신이 정부와 협의 없이 수입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 비싼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려고 공급을 조절했던 겁니다.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0,000세트로 축소하고 17년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두 백신의 접종 단가는 18배나 차이가 나는데 피내용이 없어 비싼 경피용을 맞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자 보건당국은 140억 원을 들여 경피용 백신도 무료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한국 백신이 독점적 이익을 봤다며 과징금과 함께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보건당국이 백신 물량을 공식 주문한 적도 없고 대량 공급이 어려운 사정도 다 알고 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기술사를 뽑는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다른 과목 시험지를 잘못 배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생들이 0점 처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기술사 국가고시를 쳤지만 0점 처리될 상황입니다. 2교시 시험에서 응시 과목인 토목 문제지가 아닌 토질 문제지로 시험을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험장에는 여러 과목 응시자가 섞여 있었던 상황.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4년 동안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며 주경야독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A씨는 두 과목 내용이 비슷해 알아차리지 못했다며 확인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이 수험생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감독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단 측 감독위원회 근무 요령을 보면 시험실별 종목 수가 여러 종목이므로 감독관은 응시 종목을 반드시 확인해 배부해야 하고 시험 문제지에도 사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 사인만 요식적으로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수험생 인원과 배부된 답안지가 맞게끔 나갔는지 마지막 3차에 걸쳐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마저도 확인 안 했기에 수험생을 잘못이라던 공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달 채점이 끝나야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국가고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시험장 상황인 만큼 수험생은 물론 감독관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39주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5.18 망언을 한 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그 논의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그래도 광주에 가는 게 도리라고는 했지만 다른 당에선 밀린 숙제부터 하고 가라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5.18 망언 의원 징계 논의를 위한 어젯밤 국회 윤리특위 끝내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역시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상황. 정치권에선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잔뜩 밀린 숙제부터 하고 가란 비판이 오늘도 빗발쳤습니다. 오늘이라도 매듭 짓고 정말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극우 결집이란 정치적 목적 때문 아니냐는 의심도 이어졌습니다. 핍박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극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한국당은 기다려달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국회 상황이나 저희 당내 상황이 의원총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황교안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도리라며 광주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질타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막말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어젠 사이코패스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면 오늘은 한국당의 한센병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센병은 상처가 나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대통령께서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의 고통을 못 느낀다고 하면 저는 그러한 의학적 용어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품격 있는 보수의 모습, 격을 갖춘 언어를 기대하기는 영영 틀린 것 같습니다. 여야 사당 여성 의원 20명은 일베 비속어 발언을 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내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막말과 혐오 발언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에서 양쪽의 가장 큰 쟁점 뭐였습니까?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가운데 제3자 뇌물 1억 원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효가 15년인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만들어낸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2008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에게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김 전 차관이 포기하도록 종용한 결과 제3자인 A씨에게 뇌물이 갔다는 건데 김 전 차관 측은 1억 원 포기를 종용하지도 않았고 만약 그랬다고 해도 윤 씨와 A씨 사이의 말로 한 합의만으로 실제 1억 원이 확정적으로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이 조사 과정에서는 이 건설업자인 윤중천 씨를 나는 모른다 이런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전 차관 측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에 윤 씨를 여전히 모른다고 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수사 때는 물론 최근 조사에서도 윤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법정에서까지 막무가내로 모르쇠로 일관하긴 어렵고 구속 여부 결정에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도 변화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직접 준비한 원고를 30분 가까이 읽으면서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심정으로 참담하다. 모르는 여성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며 눈물도 흘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SBS 장민성입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미국이 또 하나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이 미국 안에서 거래되는 걸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지키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상무부는 즉각 5G 선두기업인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정보허가 없이는 거래하지 못하는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에서도 화웨이 사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란과 거래를 문제 삼아 화웨이 회장 딸을 기소한 데 이은 전방위 압박입니다. 미국은 보안이 불안하다는 이유를 들며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We cannot allow any other country to outcompete the United States in this powerful industry of the future. The race to 5G is a race America must win. 화웨이는 법률적 대응을 천명했고 중국 정부도 일방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任何国家以犯国家安全法这样的理由对其他国家的企业采取歧视性的不公平的一些做法，当然中方会采取必要的措施。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웨이의 전 세계 매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은 무역 전쟁의 확전 차원을 넘어 미중 간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길고 긴 싸움의 전주곡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5월 중순인데 날씨는 갑자기 한여름 같았지요. 서울 30도를 비롯해 33도 가까이 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더울 거란 예보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때이른 한여름 날씨에 아스팔트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옵니다. 가방으로, 지갑으로, 손에 잡히는 뭐라도 일단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봅니다. 부채에 손 선풍기에 선글라스까지 여름 아이템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햇볕 있는 데 있으면은 그러니까 등에서 왜 땀 한순간에 쭉 난다고 그러잖아요. 한여름에 이렇게 땡볕 걸어갈 때 그 정도로 딱 났었거든요. 시원한 물줄기를 맞고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It's really like summer. I immediately took a shower and that's the only way you can survive. Or if you just find a nice spot like this. 경기도 안성과 여주, 전북 익산의 기온이 33도 가까이 치솟았고 서울도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갑자기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과 대구,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을 보였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에서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기압의 왼쪽 영향권에서 남풍으로 인해 고온의 공기가 유입이 되었고 고기압권에서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면서 지면이 달구어져. 기상청은 내일도 서울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겠고 토요일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오늘 낮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건물에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길이 거세게 타올라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킬 것처럼 맹렬하게 솟구치고 건물 1층에선 불길이 세차게 이글거립니다.
멀리서도 시꺼먼 연기가 보일 정도로 불길이 번지면서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게 화재 현장입니다. 처참한 모습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1층 천장은 물론이고 이렇게 세워져 있던 차량도 완전히 불에 탄 모습입니다. 소방당국은 큰 불길을 20분 만에 잡았는데 만약 그렇게 빠른 진화 작업이 아니었다면 불길이 위로 번져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죠 뭐. 연기에 뭐 불길에 뭐 아주 그냥 여기 그 매캐한 냄새가 이 주위에 다 진동을 했으니까 온 동네가 아주. 이 불로 주택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급히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중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층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 주변 쓰레기통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우리나라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구체적인 방한 시점 등은 양측이 추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28일과 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직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기아 김기태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이례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마지막 경기를 지휘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유병민 기자가 전합니다. 김기태 감독은 어제 KT전 패배로 5연패에 빠지자 구단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계현 단장이 만류했지만 김 감독의 사퇴 의지가 완강했고 오늘 경기 전 취진 앞에서 직접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5년 고향팀 기아의 지휘봉을 잡은 김기태 감독은 2017 시즌 기아를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고 지난해엔 5위 와일드카드를 잡아 2년 연속 가을 야구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베테랑 임창용과 결별 과정에서 팬들과 충돌해 갈등을 빚었고 팀 성적마저 꼴찌로 추락해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김 감독의 자진 사퇴는 지난 2014년 LG 시절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흥식 2군 감독이 내일부터 감독 대행을 맡는 가운데 김기태 감독은 오늘 기아 사령탑으로서 고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경기를 지켜보면서 간간히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전격 사퇴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상황은 어려워 보입니다. 선발 홍건희가 3회 강백호에게 2점 홈런을 맞았고 4회 황재균과 5회 로하스에게 각각 2런포를 허용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제 이상화가 눈물을 흘리며 17년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영원한 전설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한국 빙상을 위해 어떤 자리로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혁 기자입니다. 이상화는 최근까지도 재활에 전념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눈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 몸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상화는 피겨 여왕 김연아와 함께 한국 빙상 화이팅! 최고의 유망주에서 여제로 성장했습니다. 3회 연속 올림픽 시상대에 서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했고 큰 부담감에 시달렸다며 당분간은 경쟁에서 벗어나 쉬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일반 이상화로 돌아가서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빙속 여제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로 남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욕심이지만 영원히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빙판과 인연의 끈은 놓지 않겠다며 해설위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치가 되어서 갈 수도 있고 네, 둘 중 하나 참가하고 싶어요. 제2의 이상화가 나올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링크장에서 저는 사라지지만 스피드 스케이팅은 아직 살아있으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길 바랄게요. SBS 김영렬입니다.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박인비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2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해 챔피언인 박인비는 조별리그 2차전에서 임은빈을 만났는데요. 3번 홀 6m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3홀 차로 앞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빠른 그린을 고감도 퍼팅으로 공략한 박인비는 6홀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남자 골프 SK텔레콤 오픈 1라운드에서는 최경주가 1언더파로 선두 전가람과 6타차 공동 52위에 자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프로축구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실수 장면입니다. 골키퍼의 방심과 판단 잘못이 화를 불렀습니다. 연일 계속된 때이른 여름 날씨에 오늘 서울은 올봄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오늘 30도를 웃돈 지역인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한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광주 지역도 30.7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덥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지역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일부 충청과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이들 지역은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는 오전까지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밤이 되면 전남 지역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가 되면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제주 지역은 폭우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